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촬영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홍우이건입니다. 제가 올해 초 EBS에서 방송된 오션킹이라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온에어되는 TV 프로그램과 동시에 VR 콘텐츠를 결합해서 서비스하는 새로운 방식인데요. 시청자들은 5G 스마트폰이나 혹은 VR 기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이런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과 거기에 생각했던 점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옆에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EBS 박성웅 PD입니다. 안녕하세요. EBS에서 5G 통신 기술을 활용한 자연 다큐멘터리 오션킹을 제작한 박성웅 PD입니다. 5G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2D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VR 콘텐츠를 스마트 기기 또는 HMD를 가지고 같이 방송이 나갈 때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생각할 때 VR, AR 또는 홀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차세대 미디어 포맷이 방송의 미래라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보통 방송 콘텐츠는 단말기로서 이제 TV라는 평면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VR이나 AR, 과거의 3D도 마찬가지인데 이 TV라는 평면의 단말기가 3D 또는 VR, AR 이런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표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때문에 사실은 방송의 미래 포맷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VR, AR이 실제로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듀얼로 단말기를 디바이스를 활용하자. 그러니까 TV는 TV대로 2D 콘텐츠가 방송이 나가고 HMD라는 어떤 이제 두 번째 포맷을 디바이스를 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콘텐츠를 연계해서 융합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난점이 뭐냐면 VR 같은 경우는 보통 8K로 제작이 되는데 8K조차도 실질적으로는 화질에서 있어서 선명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8K, 16K 뭐 그 이상 포맷을 선명도를 갖다 유지를 해야 되는데 큰 데이터량을 사실은 저희 LTE망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바일망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은 5G 통신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이 저희 EBS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현재로서는 프로젝트 목표를 설명을 드리면 현행은 실시간 HD 방송과 VOD 서비스가 이제 주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는데 저희의 개발 내용은 공중파 플랫폼을 기반으로 비방송, 그러니까 VR 콘텐츠는 여태까지는 TV라는 어떤 최종 단말기에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비방용 콘텐츠라고 분류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5G 통신 기술로 극복을 해서 향후에는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된 VR 서비스를 5G 통신망을 통해서 편리하게 서비스한다. 물론 여기서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5G가 20GB 초당 20기가의 어떤 전송 속도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아이디어란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 못 올라갔거든요. 그렇지만 분산화 기술이라든지 엣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구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확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과 VR 콘텐츠를 융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편의성 부분에서는 현재로서는 이제 공중파나 초고속 인터넷 중심의 콘텐츠 접근성을 갖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이 개발 내용은 저희가 갖고 있는 개발 내용은 5G 모바일 폰과 경량 HMD. 저희는 이제 요거는 어떤 걸 기반으로 했냐면 S10과 이제
지금은 이제 S20가 지금 그 상용화되고 있지만 그 과거에 저희가 방송이 나갈 때는 S10이 최신형 기종이었거든요. S10과 기어 VR을 적용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공중파와 연동해서 V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됐고, 앞으로는 5G 서비스 플랫폼으로 방송과 연계된 VR 융합 콘텐츠를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서비스. 그러니까 결국은 그 TV라는 단말기 외에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두 개의 연계된 콘텐츠를, 그러니까 투 디바이스, 듀얼 디바이스를 가지고 연계된 콘텐츠를 같이 즐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 향후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로는 이제 현재로서는 VR 서비스가 현재로서는 특정 체험 공간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의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뭐 VR 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장 또는 박물관 이런 특정 체험 공간에서만 VR 서비스가 그 이루어졌었는데, 저희 이제 개발 내용은 공영방송의 이제 지속성 확장성을 기반으로 그 구축된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과 연계된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앞으로는 실시간 정규 방송과 연계된 VR 융합 콘텐츠 서비스를 바로 그 집에서 어디나 그 장소에 상관없이 그 즐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건 이제 나이파의 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됐고요. 사업 기간은 이제 4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총괄 그 참여 인력 한 60명 정도 됐는데, 실제로는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인력들이 그 자기 이제 시간을 그 투여하고 노력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현황은 어떠냐면 초실감 미디어는 이제 네트워크 기술의 한계로 미완의 서비스 형태로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화질이고, 그 다음에 실시간 방송보다는 그 스트리밍보다는 다운로드 중심의, 그러니까 별개의 컨텐츠로 즐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2D 평면에서, 그러니까 TV가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제쯤 바뀔지 알 수 없지만 TV는 언젠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2D 평면에서 입체의 공간 개념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그다음에 5G 통신이 이제 그 통신 기술이 이제 그 뭐 발표가 되고 서비스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보통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5G가 도대체 통신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맞는 콘텐츠는 뭐냐, 그것을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가 사실은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마찬가지로, 자, 콘텐츠 수용자 중심의 변화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의 실감형 VR, AR 제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국은 2D 그 TV에 맞는 콘텐츠만 만들어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콘텐츠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일방향 쪽으로 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가 있는 형태로 가려면 이런 이제 그 통신의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저지연성이라든지 그 고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스트림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 소비자들이, 우리가 이제 뭐 시청자라고 얘기하는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실감 있고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하게 되는데, 그런 그 방송 프로그램이 그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조금 더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시장 분석을 간단하게 했을 때는 VR 콘텐츠는 체험관에서만 볼 수가 없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또 뭐 제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매체하고 연결된 쉬운 접근성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런 지속 가능하고 그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EBS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 때 이게 모든 게 플랫폼하고 컨텐츠의 관계는 총과 총알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플랫폼을 좋은 걸 만들어도 좋은 콘텐츠, 재미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콘텐츠가 좋을까? 저희 이제 판단한 거는 우리가 누구나도 좋아하는 고생대 바다여행, 바다의 거대 괴수들을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실감을 그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어떨까? 이게 이제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추진 내역은 요거는 좀 복잡하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2D 방송을 합니다. 2D 방송을 하게 되면 TV를 시청할 때 TV와 연계된 저희 이제 그 스마트폰에다 이제 앱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EBS 그 C 앱이라고 이제 저희가 앱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지금 사실은 요게 프로그램 그 컨텐츠가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현재는 그 활성화가 안 된 상태인데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요 생태계를 좀 강화해 보는 게 제 앞으로 이제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건 그 방송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신호가 옵니다. 자, 그 전체적으로 30분짜리 프로그램에 예를 들면 전체 다 VR을 볼 수는 없거든요. 너무 어지러운 데다가 사실은 그 약간 그 혼동도 오고 그래서 그 중에 저희는 한 4군데 정도를 잡았어요. 4군데 정도에 효과적으로 VR 그 서비스를 그 제공하면 좋겠다는 부분 4군데를 잡아가지고 그러면 거기 한 1분 전쯤에 이제 알람이 옵니다. 알람이 오면 이제 좀 있으면은 VR 서비스가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그 TV를 보고 있던 나안으로 TV를 보고 있던 소비자들은 바로 그 기어 VR을 착용을 하고 좀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그 TV를 보고 있다가 그 안에서 막 그 이제 VR 그 화면들이 튀어나오는 형태의 어떤 그런 그 체험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물론 이제 긴 제작 기간이 사실은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뭐 정부 자금의 어떤 그런 그 사용 한계 때문에 사실 이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 10, 11, 12 딱 4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4달도 안 되거든요. 저희가 10월 1일 출장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 9월 중순 정도에 저희가 이제 협약을 맺었고 그때부터 이제 일이 진행된 거긴 한데 그 이전에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이 과제를 계획서를 쓸 때부터 이제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다 만들었고요. 원고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출장을 가기 위한 그 준비를 진행을 해가지고 저 10월 1일 날 그 라자 암팟이라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바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바다에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자꾸 소비자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시청자들한테 보다 좋은 그림. 그러니까 물론 뭐 CG로 만들어낸 거대 괴수들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30분짜리 프로그램은 또 다른 용도가 될 수 있으니까 보다 좋은 아름다운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야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그 장소를 검색해서 가장 때묻지 않은 환경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라자 암팟이라는 곳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출장 준비 및 촬영에 관해서는 저희 촬영 감독인 홍익원 감독께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 오션킹 프로그램은 한 30분 정도의 방송 RT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일단 저희가 한 5분 정도의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제왕들이 부른 소리가 들립니다. 자, 바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함께 모험을 떠나보시죠. 자, 출발할까요? 엘라스모사우루스예요. 목의 길이만 8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녀석이죠. 저게 뭘까요? 단단한 갑옷으로 무장한 천하무적.
둥클레어스테우스입니다. 일단 숨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녀석에게 포착된 먹잇감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공포는 최대치에 달합니다. 스타타칸투스 커플이 위험합니다. 흉터투성이 둥클레오스테우스에게 생채기만 하나 더 남기고 그렇게 수컷은 사랑하는 이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최강의 바다 재앙을 만나는 여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점점 기대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뭔가 있습니다. 무는 힘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고대악어 데이노스쿠스네요. 끝까지 따라붙어 결국 먹이를 해치웁니다. 바로 그 강력한 최강 후보 틸로사우루스를 말입니다. 힘과 전술을 모두 갖춘 완벽한 사냥꾼 플리오사우루스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모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뭐죠? 이 익숙한 공포는 티라노사우루스, 미안하다. 너를 잊은 건 아니었어. 여러분들은 지구의 제왕을 찾으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지구의 제왕은 바로 그 녀석입니다. 바다의 제왕들이여, 영원하라! 인도네시아 라자 암팟이라는 곳에서 촬영이 되었는데요. 라자 암팟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소롱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배로 한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메인 촬영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 촬영은 필리핀의 세부 오슬롭이라는 곳에서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총 한 40일 정도의 출장, 26일 정도 됐나? 26일 정도의 출장 기간 중에 다이빙을 한 40회 정도 다이빙을 해서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부분 라자 암팟의 이제 피아네모라는 곳의 풍경인데요. 라자 암팟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중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하다는 곳이라고 평가받는 곳이기도 한데요. 라자 암팟의 수중 모습을 이제 사진을 저희가 이제 몇 장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사실 시야가 좋고 이제 해양 생물이 되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부채산호나 이런 산호초 군락이 쭉 이어져 있고요. 이렇게 대왕조개도 사실은 어디를 가더라도 사실 대왕조개가 이렇게 많이 이제 온전히 보존된 곳이 많지 않은데요.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닿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대왕조개도 되게 이게 다양하게 되게 대규모 군락지도 있고 그럽니다. 네, 뭐 라자한파도 요거는 이제 그 500홍이라고 상어 일종인데요. 뭐 이런 이제 종들도 요 라자한파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종입니다. 이 라자한파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촬영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촬영 장비는 저희가 이제 일단은 뭐 수중, 육상 뭐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요. 수중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레드 FX를 사용했고요. 렌즈는 뭐 시그마 시네 1835와 이제 85mm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촬영이나 이제 부가적인 촬영 장비로는 소니 알파7 S2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육상 카메라는 아리 아미라를 사용했고요. 렌즈로는 캐논 시네 단렌즈 세트를 사용했습니다. 그 수중 촬영은 기본적으로 4K 3840 2160에 이제 압축비 6:1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 장비는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촬영 스텝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부터 이제 뭐 이렇게 스텝을 구성할 때 이렇게 분야를 나눴는데요. 연출은 박성 PD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은 저희가 이제 구분을 나눠서 수중 스토리 촬영은 저희 김용 감독님이 했고요. 수중 인서트 촬영과 육상 촬영은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중 VR과 항공 촬영팀은 이제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CG, 그 다음에 뭐 DI 이런 식으로 나눴고, 출연 배우는 이영철 씨가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때 현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저희가 뭐 한 20 며칠 동안 출장을 가다 보니 다들 이렇게 좀 초췌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단 아까도 박성 PD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처음에 출장을 가기 전에 이제 스토리보드를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스토리보드를 이제 이 육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물속에서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속에서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수중에서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팅해서 물속에서 보면서 뭐 수중에서 배우의 동선이나 CG 합성의 공간 뭐 이런 것들 가늠하면서 촬영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보드를 보면서 이제 촬영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좌측에 있는 게 배우의 모습이고요. 이제 촬영 감독이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제 배우한테 뭐 이렇게 동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 PD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하면 이제 배우의 동선이나 뭐 카메라 워킹 이런 이제 물속에서 콘티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실은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촬영을 나가면 PD는 이제 배 위에 있고 촬영 감독은 물속에 있어서 뭐 서로 이제 물속에서 협의를 하면서 촬영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건 이제 제 옆에 있는 박송 PD가 수중 스쿠버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이제 뭐 몇 컷을 이번 다이빙에 몇 컷을 찍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내려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인물 어디에 두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사전에 얘기를 하고 이제 물속에서 보여주면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촬영관 혼자서 촬영을 하면 수중 모니터 1개 정도를 사용하는데요. 이제 옆에서 이게 이 1개를 이제 연출자와 같이 보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니터 2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모니터는 연출자가 보면서 이제 배우의 동선이나 이런 거를 보고 체크하고, 이제 촬영자는 촬영자 모니터를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비슷한 사진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촬영자가 이제 한 개 뭐 CG 공간이 좁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연출자 옆에서 이제 뭐 다시 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이제 배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촬영을 하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중 촬영에서 사실은 그 배우가 이제 어떤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을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촬영을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다이빙 스킬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이제 뭐 그 거리를 맞추면서 하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카메라에 이제 암대 조명암을 이용해서 이제 배우가 이 암대를 붙잡고 이제 촬영자가 이제 뭐 백워드킥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을 찍으려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붙잡고 오면 뭐 타이트 얼굴샷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일정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촬영 감독이 백워드킥을 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저거를 이제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촬영 보조해 주시는 분이 좀 이렇게 끌어주면 좀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사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붙잡고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하면서 촬영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수중 뭐 촬영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보드 촬영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스토리보드 촬영과 별개로 또 인서트 촬영은 따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인서트 촬영하는 모습인데 정어리 때를 촬영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쓰인 건데 고래상어를 촬영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필리핀 세부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VR 촬영이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2D 방송과 별개로 이제 중간에 VR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VR 촬영은 이 2D 촬영과 별개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VR 촬영은 고프로 퓨전에다가 이제 원형 아크릴 하우징을 씌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요. 뭐 이게 크게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우징을 들고 성화봉송하듯이 이렇게 유영을 하면서 뭐 주변의 물고기라든가 환경을 보여주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뭐 뷰가 좋은 장소에 이렇게 세워놓고 촬영자가 빠지고 이제 이 모습을 촬영하는 뭐 이런 방식이 있는데요. 이 VR 촬영에서 이 아크릴 하우징이 수심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싼 거는 뭐 10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하우징은 저희가 요번에 가져간 하우징은 뭐 한계 수심이 한 15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한 18m 정도 내려갔을 때 이게 이제 갑자기 확 터지는 바람에 이 촬영하던 시플렉스 대종상 감독이 촬영을 했는데요. 이게 터지면서 거의 폭탄 터지듯이 확 퍼지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들고 가다가 이게 압력이 확 오니까 그래서 대종상 감독이 되게 이제 패닉에 빠져서 위험한 상황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아크릴 하우징의 뭐 수중 VR 촬영 하우징을 사용할 때는 한계 수심을 정확히 숙지하고 잘 해야지 위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시켜 놓고 VR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상 촬영은 사실은 뭐 이제 프로그램에서 CG 부분과 뭐 수중 부분을 빼면 육상 촬영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요. 육상 촬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아미라의 뭐 캐논 시내 단렌즈 세트를 사용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촬영 현장의 사진인데요. 이제 수중 촬영을 하면서 틈틈이 이제 시간을 나눠가지고 이제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배우와 CG 부분이 합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CC팀과 같이 다니면서 이제 공간을 가늠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배우는 물 위에 있고 사실 수중 촬영은 아니죠. 배우는 물 위에 있고 이제 배우 뒤로 이제 거대 생물체가 지나가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을 이제 CG 합성을 하려면 어쨌든 물속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저렇게 촬영해야 되는데 저 이제 파도가 치고 이럴 때 이제 뭐 카메라도 위험하고서 이게 사실은 뭐 약간 이게 넘어지면 카메라를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위험한 상황인데요. 뭐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육상 촬영을 했고요. 사실 뭐 촬영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프로그램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은 CG와 실사의 합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촬영하면서 이제 느낀 점 몇 가지를 뭐 생각해 봐야 할 점이랄까 뭐 이런 거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렌즈 선택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앞에 이제 인물이 있고 뒤에 이런 합성 CG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육상에서라면 사실은 이게 뭐 망원 렌즈로 당겨 찍어도 옆 뒤에 충분한 공간만 확보가 된다면 뭐 이게
인물이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물속에서는 거리를 띄우면 뭐 밀도 차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고, 또 사실은 물속에 좀 깊이 수심에 들어갈수록 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콘트라스트가 없어지고 이게 애매모호해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저희가 이제 가져간 1835 정도의 렌즈 사이즈로 뭐 실제로 이 뒤에 보이는 이 생물체는 사실은 15m 이상 되는 거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인물과 10배 이상 정도의 차이가 나야 되는 사이즈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갖고 있는 렌즈로는 이제 뒤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CG 공간을 확보하려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인물이 좀 경계가 모호해지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촬영을 다시 하게 된다면 좀 더 1835보다는 좀 더 광각 계열의 렌즈를 뭐 왜곡되지 않는 정도의 렌즈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합성 부분인데요. 이게 인물이 저 육상과는 다르게 좀 약간 실루엣처럼 모호한 경우죠. 이런 경우도 이제 인물이 이제 가운데 있고 양쪽에 이제 뭐 생물체가 들어오는 CG 합성을 한다고 치면, 사실 좀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렌즈가 뒷받침된다면 가까이에서 이제 와이드하게 찍으면 인물이 좀 더 잘 살겠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뭐 이런 경우에는 타이트 샷이지만 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찍으니까 수중에서도 경계가 살고 뭐 이렇게 샤프니스도 있고 이런 걸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넓은 그림에서 렌즈 선택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중 촬영을 하면서 간혹 이제 어떤 촬영자들은 뭐 룩업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중 촬영에서 룩업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촬영을 하면서 그 룩업 테이블을 참조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어떤 특정 부분에 저희가 콘트라스트를 살리려고 뭐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뭐 안부나 혹은 하이라이트의 정보를 많이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후반에서 이제 정보값이 없으니까 그 DIT 폭이 혹 줄어들 수 있고, 로그 촬영을 하더라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촬영에서 룩업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는 뭐 별로 적절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의 문제를 제가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일반적인 뭐 수중 촬영에서는 그냥 보통 수중 촬영에서 와이드샷을 많이 쓰고, 근데 포커스를 뭐 오토로 넣고 찍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이렇게 인물을 팔로우 한다거나 뭐 이런 사이즈의 인물을 팔로우 하고 이럴 때는 사실은 포커스를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육상과는 다르게 물속에서는 뭐 가령 이제 뭐 같은 위리수와 같은 조리개 수치를 가지고 촬영을 하더라도 이 수중 환경이나 뭐 어떤 이거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이 피사기 심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어쨌든 이 인물이 팔로우하고 이럴 때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뭐 딱히 답은 없지만 결국은 이제 뭐 해보신 분들은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인물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미리 이제 예측을, 앞으로 올 것인가 뒤로 올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포커스 노즐이 이제 뭐 이게 방향에 따라서 이게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이거를 이제 반복된 숙지를 통해서 좀 이게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되게 당황스럽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물속에서 어떤 포커스 문제를 뭐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얘기한 뭐 2가지 정도의 뭐 인물의 방향의 예측이라든지 포커스 노즐의 반복된 숙지 뭐 이런 거 외에도 사실은 가능하다면 큰 모니터를, 고해상도의 큰 모니터를 준비하는 게 사실 이런 촬영에서는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해간 모니터는 사실은 뭐 제작비 여건과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뭐 큰 걸 준비 못했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 있다면 뭐 좀 더 큰 모니터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뭐 어쨌든 수중 촬영이 주였으니까요. 이 수중 촬영에서 사실은 다이빙 스킬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뭐 저도 다이빙을 뭐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다이빙을 많이 했다고 해서 또 촬영을 잘하는 건 아니고요. 또 뭐 촬영을 잘한다고 해서 또 다이빙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뭐 이번에도 느꼈지만 수중 촬영에서 기본적으로는 다이빙 스킬이 뒷받침돼야지 촬영을 원활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저도 잘 안 하고는 있지만 평상시에도 꾸준히 노력을 연습을 틈틈이 하고 해야지 뭐 이런 촬영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원활하게 수중 촬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수중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뭐 어쨌든 뭐 수중 촬영하면서 뭐 이렇게 위험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촬영할 때도 사실은 뭐 위험한 순간이 역조류라든지 뭐 이렇게 사실 처음에 계획을 하고 내려갔을 때 역조류가 아닌 방향으로 순조류를 타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굳이 역조류를 타고 가지고 편익에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이 저희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현지 가이드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하신 얘기겠지만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면서 안전한 다이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번 이 촬영을 통해서 뭐 주가 수중 촬영이었으니까 제가 수중 촬영 얘기를 좀 했는데요. 뭐 이 정도로 이제 수중 촬영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홍 감독님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방송은 12월 30일 날, 2019년 12월 30일 날 ETV로 방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증을 실제로 이게 잘 작동을 하는지 저희 계획대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G 통신이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장소를 찾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한 게 지금 저기 LG 마곡센터, 거기 이제 LG U+에서 정확하게 이제 속도가 확보되는 형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실증 영상인데 요거를 잠깐 플레이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포맷이 약간 복잡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듀얼로 이제 두 가지 디바이스를 쓰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핸드폰에다가 앱을 2개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플레이 앱하고 EBS C 앱. EBS C 앱은 이제 안드로이드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큘러스라는 또 이런 장토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컨셉을 저희가 이제 표현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물론 이제 저렇게 완벽하게 되진 않았어요. 저거는 이제 요거는 실제 VR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 웜홀 안에 TV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TV 안에서 튀어나오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요 뒤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학생들을 한 4명 섭외해가지고 이제 같이 실제로 이 학생들이 보면서 이제 소감을 보도록 했는데 상당히 실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이제 기획을 좀 포인트가 좋았다고 생각 드는 게, 이제 아무래도 저 거대 괴수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 괴수를 포인트로 잡았던 게 약간 학생들이 이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히 저 여학생 같은 경우 되게 깜짝 놀라는 게 저희는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반응들은 괜찮았습니다. 반응들은 괜찮았고, 특히 여학생들이 무서워해가지고 저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였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가 그래서 4개월 동안 다큐멘터리 30분짜리 하나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360 VR 4편, 그다음에 이제 360은 흐름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인터랙티브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터랙티브가 가능한 VR도 하나 만들었고요. 실증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후에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3D가
저기 처음에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3D가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잘 안 이루어졌던 이유는 사실은 단말기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VR, AR도 결국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TV가 앞으로 뭐 10년 후에 이런 평판이 아니고 뭐 다른 형태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저는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콘텐츠 한 개를 가지고 그 하나가 아무리 그 스페셜한 그 뭐 비주얼이라든지 어떤 그런 체험 효과를 보여주더라도 한 개의 특별한 콘텐츠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콘텐츠, 여러 개의 콘텐츠가 그 하나의 힘을 받도록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만, 예를 들면 방송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떤 일정의 기대 효과, 경제적인 기대 효과 또는 사회 파급적인 기대 효과가 필요한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갭이 커요. 그래서 보통 그거를 IT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스밸리라고 보통 얘기해서 캐즘을 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신기술이 들어와서 신기술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30% 이상 이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보통 예를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처음에 그 애플에서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앱스토어라는 어떤 그런 시장을 통해 가지고 그 소비자들이 많이 사고, 그래서 어느 선을 넘어간 다음부터는 과거의 기술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이제 시점을 갖다 보통 캐즘을 넘었다, 데스밸리를 넘었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VR, AR로 캐즘을 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3D가 결국은 그 캐즘을 못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상당히 그 도전적인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뭐 지금 이 강의도 사실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도 그 코비드-19 때문인데, 이 코비드-19가 사실은 그 캐즘을 넘겨주는 어떤 하이퍼 드라이브를 제공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들의 과제는 앞으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2D 방송하고 이 그 초실감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뉴미디어 포맷을 상호 연계해 가지고 수익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폭넓은 그 컨텐츠 라인업을 만들고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서비스가 돼서 소비자 또는 시청자들이 그 진입 장벽 없이 이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 보배라고, 지금 각사마다 사실 컨텐츠를 이 VR, AR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서 이게 이제 플랫폼 그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면 사실 이거는 그냥 창고에, 그냥 요새는 창고가 아니죠. 아카이브에 그냥 저장되고서는 다시는 보지 않는 이런 컨텐츠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EBS에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사실은 그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VR, AR 콘텐츠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과거에는 미래는 굉장히 암울했는데, 그 코비드-19를 인해서 미래에 밝은 성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저희 그 현업에 있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그 VR, AR 콘텐츠는 기획자들도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OSMU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메인이 아니거든요. 메인이 아니고, 메인은 방송 드라마건 어떤 건 방송을 하고, 이걸 OSMU로 사실은 뭐 태워서 조금 더 뭐 다른 뭐 윈도우로 해서 서비스한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의 미래는 그렇게 효과적일 수가 없거든요. 메인으로 가야지만 그 상승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임계점을 넘어가면 사실은 그 부분 다음부터는 자체 동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력을 생길 수 있는 임계점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도전적인 부분이고 제가 이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은 그 컨셉은 사실은 굉장히 창대했지만 사실은 이제 실제는 그 정도는 안 됐거든요. 사실 VR이라는 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AR이나 VR 어떤 그런 기술적인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이 컨텐츠는 결국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 기획자들이나 제작자, 촬영 감독들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 PD 좋은 말을 많이 해줬는데요. 사실은 뭐 이번 프로그램은 방송과 통신의 뭐 결합을 한 이런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도 처음 접해보는 것이었고요. 근데 뭐 달리 생각해 보면 이제 기획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촬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뭐 촬영 매체 이건 사실 뭐 매체 전송 방식이 바뀌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번 촬영을 통해서 느낀 거는 촬영 감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 기본은 촬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매체 전송 방법이 바뀌고 뭐 카메라가 바뀌고 뭐 어떤 룩업을 하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촬영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이런 미디어 환경이 바뀌고 뭐 VR이든 AR이든 가든 간에 저희가 이제 그걸 고민한다면 뭐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희가 이제 잘 적응해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뭐 이상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EBS에서 제작하시면서 EBS 자체적으로 혹시 그런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이나 아니면 대비 혹은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소비자식과 관련해서 네네. 사실 그 플랫폼에 대해서 그다지 큰 고민을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사실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PD들이 자기가 주어진 일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방송국이라는 그 조직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서비스하고 유통하는데 사실은 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VR, AR 콘텐츠가 제가 이제 VR, AR 콘텐츠가 왜 활성화, 3D도 마찬가지고 활성화가 안 될까를 생각할 때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VR 콘텐츠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VR 기기가 HMD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HMD가 예를 들면 10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면 10가지 포맷이 다 틀려요. 다르다가 아니라 틀리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오션킹이라는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근데 요게 기어 VR에 세팅이 돼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바이브나 뭐 오큘러스 뭐 다른 장비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변환 수준이 아니라 재제작 수준의 어떤 그런 변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어떤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 때 예를 들면 뭐 몇 억이 들었다. 변환 자체가 그거에 상응하는 뭐 한 30-4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그 플랫폼과 콘텐츠의 미래는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원활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퍼블릭한 플랫폼을 만들어내야지만 사실 그 경제성이라는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고 경제성이 확보가 돼야지만 많은 콘텐츠들이 만들어져서 소비자들이 예를 들면 오션킹이라는 것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온에어 나갔을 때 시청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이제 사실 0.6인가 뭐 0.7 정도 나왔는데 도대체 몇 명이나 봤겠습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 하나는 파괴력이 그렇게 약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0개, 1000개, 10,000개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 파괴력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그 컨텐츠를 갖다 즐길 수 있고 그러면 이 생태계 시장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근데 EBS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현재로서는 사실 기존에 만들어야 했던 컨텐츠 외에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의 장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공중파의 플랫폼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과거에 만들어왔던 컨텐츠들이 있고 앞으로도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컨텐츠와 연계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찾아보는 게 가장 큰 문제
좋은 그 솔루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지금 그런 플랫폼을 어떻게 좀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제 뭐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제 뭐 연말에도 사실 이런 부분은 있어가지고 뭐 계속 이런 주장을 해도 사실 사람들이 그게 뭐 되겠어라고 이제 사실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코비드 19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코비드 19가 되면서 정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특히 원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 어떤 그런 플랫폼을 정말 이제 그 퍼블릭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근데 이제 그 플랫폼은 지금 제가 예상하는 그런 그 컨텐츠가 아닐 수도 있고요. 컨텐츠는 계속 바뀔 거니까. 뭐 그래서 어떤 모습이 최종적으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계속 그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촬영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하실 때 장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거나 좀 뭐랄까 그 감독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부분이 더 있었으면 좀 더 좋은 작품 나온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근데 이제 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과거에 4K 제작을 했던 거랑 동일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다들 비슷할 것 같은데 다른 방송에서도 4K로 편집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컴퓨팅 파워라든지 뭐 이런 그 데이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4K를 저희는 어떻게 편집을 했냐면 4K를 프록시로 다 바꿔서 프록시 편집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후반 작업 팀에다 보내서 그러면 원본을 DI를 작업을 하고 뭐 이런 방식을 취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말은 쉽지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고 사실은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4K 제작을 할 때 4K 전환 문제가 사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 정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더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저희가 이제 보통 쓰는 그 맥북 가지고는 사실 이 4K 편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스트리밍이 버벅대고 이 컴퓨팅 파워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2K의 저화질 그 프록시로 편집 다 바꿔서 했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데이터 양이 저희가 이제 딱 30분을 촬영을 할 거고 그다음에 사전에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사실 그렇게 괜찮았는데 예를 들면 한 3년짜리 자연 다큐를 한다. 그러면 그 많은 촬영 분량을 다 프록시로 바꿔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또 새로운 게 하나 들어갔는데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참 지금부터 이게 차례차례 해나가고 있지만 사실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이 솔루션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현실적인 안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VR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은 VR보다는 AR이 훨씬 더 그 방송에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VR 같은 경우에는 백이라든지 이걸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K로 제작을 해도 그 화질 자체가 2K보다도 안 돼요. 거의 느낌은 SD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6K나 32K로 해야지 4K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4K도 편집하기 쉽지 않은데 16.8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VR보다는 AR 쪽에서 어떤 이제 그 몰입 체험을 할 수 있게 기획을 좀 재밌게 해서 시청자들한테 뭐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좀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중과 지상에서의 그런 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색 조정은 어떻게 가셨는지만 수중 촬영 기본적으로 레드에픽에 이제 뭐 로우 촬영을 했고요. 근데 63 촬영도 아미라에 이제 로그 촬영을 했는데 사실은 뭐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수중 촬영인 경우에 룩업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서 뭐 이런 톤으로 가자라고 이제 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오히려 하이라이트나 안부의 디테일을 못 살리는 경우가 로고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또 후반에서 DI를 할 때는 사실은 뭐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톤을 이제 후반 작업 감독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번에는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랬고 후반 DI 작업에서는 뭐 저희가 이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그 후반 DI보다는 CG 작업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방송과 뭐 통신의 결합이라는 뭐 새로운 개념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사실 뭐 저도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 접해봤고, 그런데 사실 이런 어떤 매체의 전송 방법이 사실 바뀌는 거잖아요. 전송 방법이 VR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바뀌었고 했지만 사실은 촬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이렇게 방송의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뭐 CG도 있고 연출도 있고 뭐 후반 DI도 있고 하지만 촬영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촬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체가 뭐 어떻게 바뀌던 간에 뭐 어떤 룩업을 갖고 뭐 무슨 카메라를 사용하던 간에 사실은 저는 이제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촬영 감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전통적으로 촬영 감독은 예전에는 사실 촬영하고 테이프 넘겨주면 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이런 프로그램이나 혹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저희가 이제 룩업 테이블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뭐 참조 테이블을 만들어서 촬영할 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한번 출장 갈 때 지금 예전에는 사실 뭐 ENG 시절에는 카메라 한 대 갖고 출장 갔지만 지금은 카메라도 많이 있고 뭐 헬리캠도 해야 되고 수중도 해야 되고 뭐 각종 장비도 있고 할 일이 많아졌죠. 그렇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저는 촬영 감독이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는 아주 전통적인 생각이죠. 뭐 어떤 광선에서 어떤 각도에서 어떤 사이즈에서 어떤 앵글로 내가 이걸 어떻게 이 전송 방법과 이거에 맞게끔 표현을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사실은 촬영 감독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런 어떤 전통적인 촬영 감독의 역할을 고민하는 것이 결국은 미디어 환경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EBS 오션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과 통신의 결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EBS 홍의건이었습니다. EBS 박성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